요즘 뭐 사실 뭐 명태균 게이트다. 본질은 이제 김건희 게이트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계속해서 망언 폭탄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MBC 나 혼자 산다를 윤석열 대통령이 저격을 한 겁니다. 왜 저격을 했냐? 보시면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MBC 나 홀로 산다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 이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제4차 인구 비상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안 믿기시겠지만 실제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 말을 내뱉었다는 거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또 나훈산 탓을 하냐. 그래서 이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KBS, 지금 뭐 박민의 KBS라는 얘기도 많죠. 아무튼 KBS 사장한테 이런 당부를 했다.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언론에서도 또 이 나훈산 타령이냐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22년 말에 11월이죠. 나경원 씨도 당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그걸 맡고 있었어요. 그때 나경원 씨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이 나훈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막 독신으로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야 이거 행복해 보이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착각을 하게 되잖아. 요런 프로그램이 이게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보시면은 23년 7월에도 나 혼자 산다. 또 요거 멱살 잡고 흔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이 뭐냐? 지금 뭐 기업의 문화라든지 뭐 갑질이라든지 특히 뭐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복잡하잖아요. 막 갈등도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에너지와 정말 머리를 24시간 싸매도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멱살 하나 잡으면 끝난다. 그게 지금 나훈산이 된 거죠. 실제로 인구감속 대책 국민운동본부 강국창이라는 회장도 마찬가지로 나훈산의 멱살을 잡으면서 혼자 살기가 지금 유행이 돼버렸다. 이거는 결국에 인구 소멸로 간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그 방송 같은 거 보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어떻게 인구 감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그 국민운동본부의 회장의 말입니까?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명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23년 12월에는 지금 이제 전 의원인데 국힘당의 서정숙 의원도 역시나 나훈산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한은에서 이 보고서를 냈을 때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저출생 대책을 얘기하려면 아마 막 전문가들이 몇 시간 동안 이걸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소화를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6가지를 그 대표적으로 짚었는데 먼저 가족 관련 정부 지출, 그러니까 뭐 육아 관련한 그 지출이라든지 뭐 가족 수당이라든지 요런 지출을 지금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자. 지금 1.4% GDP 대비요. 1.4%인데 평균이 2.2%니까 그 평균까지만이라도 가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오르냐 보면 0.055가 오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지금 OECD 평균 수준이 61.4주인데 한국은 택도 없이 낮자. 심지어 뭐 그냥 이걸 뭐 법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도 사실 이것도 어렵죠. 왜냐면 기업의 문화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현장 그 기업 하나하나 모든 데를 다 뭐 국가에서 그 관리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해도 너무한다. 어디 한번 육아휴직 써봐. 뭐 남성의 육아휴직도 뭐 쓰게끔 하자. 요게 이제 주로 개혁안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 한번 니네들 써봐. 우리 회사 뭐 개판 나는데 니네 써봐. 거의 이런 식으로 상사가 두는 부릅 두고 쳐다보면 이거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것도 이제 마련했을 때 0.096. 세 번째 청년층 고용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0.119. 도시인구 집중도. 한마디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 지역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던 게 사실 이런 사태들 이게 뻔히 그 예측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거다. 모든 게 지금 도시 그 서울 뭐 수도권 쪽으로 몰리니까 뭐 경기 뭐 이런 쪽으로 모이니까 이걸 좀 분산도 시키고 그래야 된다. 다른 그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이 너무 심하다. 이걸 했을 때 그 출산율의 변화가 가장 크더라고요. 0.414.
그리고 혼외 출산 비중,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비혼이라든지 뭐 동거라든지 어쨌든 혼외 출산의 비중도 지금 다른 OECD 국가에 대비해서 너무 낮다. 보시면 43%인데 한국은 유독 그게 2.3%로 특히나 낮죠.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요 루트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가 상승이 되면 0.159. 그리고 실질 주택 가격 지수. 이 지금 사실 집값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6가지가 전부 충족되면은 그러면 얼마나 오르냐? 0.845명 오르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는 택도 없죠, 사실. 근데 요렇게 이 6가지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만 요거를 충족시켰을 때 그나마 요 정도라도 갈 수 있는 건데, 요런 문제들은 복잡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 혼자 이런 거 못 보게 하라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나 혼자 사는데 뭐가 행복해? 가족을 꾸리고 살아야지. 애를 낳아야지 말이야.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끝이냐는 겁니다. 아니,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할 거면 누가 못합니까? 심지어 애초에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특히 청년층, 그 대부분이 우리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의 그 주된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수의 시민들이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주 120시간. 아니 주 52시간을 때리겠답시고 주 120시간 타령했다가 난리가 났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자유주의, 이거 이명박 정부 때도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그때도 많은 비판을 불러왔는데 지금도 똑같이 빼다 박지 않았습니까? 초부자 감세, 뭐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규제 완화하자, 막 민영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의료 민영화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때 당시 했던 짓들을 똑같이 노동계 막 탄압하고, 이걸 또 막 그럴듯한 표현을 많이 쓰죠. 노동 유연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노동자들 쉽게 자르게 만들자. 그러면은 기업도 결국엔 더 유연해지니까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엔 노동자들 니네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대기업 감세 팍팍 해주면 그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낙수 효과로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결국엔 니네들 노동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이미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자유주의 타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진짜 충격적인데요. 세수 쇼크. 지금 세수 펑크라고도 불리는데 30조 부족합니다. 지난해에도 무려 56조 4천억. 그래서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56조라고 불렸죠. 56조의 세수 펑크에 이어서 올해 지금 29조 6천억. 이거 두 개를 합치면 86조입니다. 이 세수 펑크. 이렇게 난리가 난 마당에도 계속 막 법인세라든지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건드린다. 종부세 건드리고. 그렇게 초부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혜택을 팍팍 주고,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 결국엔 그 부족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보면은 그 부가가치세는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면 누구한테 힘든 상황이 오는 겁니까? 서민들, 중산층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건 이제 소비세기 때문에 결국 필수품, 우리가 주로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막 자는 데 돈 쓰고 막 기본적으로 나가는 요금들, 그런 거 서민들, 약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덕수 총리는 무슨 말을 했냐? 전기료, 가스료 다 올려 그냥. 그거 올려가지고 소비를 억제해야지.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 배추 한 통에 20,000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전혀 타격을 안 받으니까 지금 전 다른 나라를 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애초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당신 자식이 뭐 이런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들한테는 데미지가 1도 안 들어가는 게 난 그럴 일 없으니까. 내가 뭐 시금치 10,000원? 막말로 저런 사람들은 시금치 한 단에 50,000원이 된다는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그 윤석열 정부가 어디다가 쓰고 있냐, 저런 식으로 초부자 감세하는 걸 넘어서 지금 뭐 새로운 독립기념관에다가 또 수백억의 돈을 쓴다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멀쩡하게 있는 독립기념관 두고 새 독립기념관을 만드냐?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예측한 게 뭐였습니까? 다양한 유형의 독립운동을 조명한다는 겉으로 명분은 보이고 있지만 핵심은 이승만 이거 찬양하고 친일
실제로 그 친일 저질렀던 사람들 과거 세탁해주고 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 생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부에서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선정했죠. 야, 저 뉴라이트, 친일 뉴라이트라 불리는 사람들의 만행이 앞으로 더더욱 거세질 거라는 걸 예고한 그런 보도였고요. 실제로 총선 기간엔 또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은 그 민생회복지원금의 민자만 꺼내도 야 저것도 포퓰리즘 한다, 표 받아 먹으려고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2달간 1,000조 원 가까이 퍼주기 약속을 해서 심지어 이것도 지킬 수 있는 약속도 아니었고 막 그 과대 포장도 너무 많았죠. 근데 아무튼 그때도 저는 허황된 얘기를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최재형 목사의 비판이 여기서 또 이제 맞닿는 지점이 있는 건데요. 윤석열의 선거 중립법은 다 못 본 척하면서 왜 최재형 본인만 저렇게 집요하게 수사를 하냐,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지금 또 수사를 받고 있냐. 대표적으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있지만 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경찰이 막 탈탈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좋다, 나를 털든 뭘 하든 알겠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동일한 잣대, 아니 윤석열 선거중립법 위반 사건은 너네들 보고 있어? 왜 이런 건 못 본 척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던 거, 이런 건 문제 아니야? 그런 거는 못 본 척하면서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본인이죠, 경기 여주와 양평에서 민주당 후보 유세 차량 올라서 잠깐 얘기한 거, 몇 분 얘기한 거 가지고 날 이렇게 턴다고? 너희들 제정신이야? 요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그 리스크 관련해서는 사실 말할 게 산더미지만 요 정도로만 대충 보고요.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거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애초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중인데 여기서 진짜 성역 중의 성역, 거의 그 공화국이 아니라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김건희 씨죠. 최근에 이걸 보면서도 정말 놀랐는데 1차 주포 기간에 1차 주포 그 이모 씨, 지인 권모 씨의 계좌에서 4,700만 원이 김건희 씨 계좌로 꽂혔다. 정확하게 이 김건희 씨가 손실액이 4,700만 원이었는데 그 금액 그대로 손실 보전을 해준 거 아니냐. 아니 실제로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리들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못 본 척하면서 정작 김건희 씨, 이런 사람은 단돈 1원도 잃지 않기 위해서 2010년도 당시에 저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아니 내 손실이 뼈 아프면 다른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가져야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게 터져서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시간 단축을 하고 막 거리두기 막 하면서 실제로 손님들이 막 줄어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은 것,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돕자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다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인간들이 주가 조작하면서 여기서 돈 잃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저렇게 탄탄하게 채워주는 모습, 이런데 어떻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허위 지원서, 그걸로 겸임교수 채용돼서 1년 가까이 재직하고요. 수상 경력도 가짜, 그러니까 허위 경력, 허위 학력, 요 문제도 대선 과정에서 이미 많이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퉁쳤냐? 딱 요 한마디로 퉁쳤습니다. 아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좀 욕심 좀 냈어. 아 뭐 그것도 죄라면 쟨데 아 내가 미안, 이러고 끝난 거예요.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다시 얘기 돌아가서 나 혼자 산다 뭐 이건 못 보게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수의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따가 또 공정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겠지만 지금 아이를 못 낳고 하는 거, 이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가진 자들은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속된 말로 인맥 없고 백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이 사람도 가진 사람 중에 가진 사람인데도 그 자기네들끼리 또 그 안에서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막 정보 주고받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 이 속된 말로 옛날에 그 10년 전쯤에 나온 게 그래서 헬조선이었죠. 아 나 이런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키우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김건희 씨 본인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코바코 사장 이 민영삼 씨, 이것도 제가 몇 주 전에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최근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로 합격을 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코바코 사장 후보 모집 당시에 지원서를 냅니다. 그럼 보통의 지원서 어떻게 냅니까? 나의 경력, 이력 이런 거 쓰고 왜 내가 지원하게 됐는지, 앞으로 내가 사장이 되면 뭐를 할 건지 이런 비전도 보여야 되고, 특히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거 쓸 때 누구나 사실 그리고 뭐 꼭 대기업에만 가고 막 진짜 좋은 속된 말로 그 양질의 일자리에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서를 막 빡세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내가 뭐를 지원하더라도 항상 퀄리티 높게 준비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현실인데, 야, 여기는 그냥 대충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여당 전직 의원도 무슨 말을 하냐, 코바코 직원과의 대화에서 이거는 김건희 라인이라서 그냥 되는 거다. 이런 게 우리가 속된 말로 불공정, 그걸 깨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앞세웠다고 했을 때 다들 토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련 분야 논문 발표, 연구 및 과제 수행 주요 업적 빈칸으로 냈다는 겁니다. 이거에 청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관저공사 하면서 여기에 막 드레스룸 넣고 사우나 넣고, 야, 이 한남동 이 비싼 땅에 여기서 막 한강도 보이고 뭐 용산공원도 보이고 막 남산도 보이고 막 이런 데에다가 아주 빵빵하게 본인들의 그 공간을, 거처를 마련해 두고 요런 데에는 돈을 또 아끼지도 않는다. 요런 얘기가 이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관저공사한 21g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터진 문제가 있죠. 코바나의 사무실까지 공사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21g이 그동안 여태까지 알려졌던 게 뭡니까?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코바나 콘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결국에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관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그냥 따냈다. 요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감사원에서 그냥 대충 털어주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요거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요것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오죽하면 이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도 검찰에서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언론사에서 막 단독 경쟁 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JTBC에서 아예 그 검찰의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확보를 했다는 거. 물론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적해와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는 부릅뜨고 요 문제까지 같이 우리가 계속 이어서 개혁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김건희 씨의 만행이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요걸 계속 주목해서 다들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젠 방어하다 하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다. 이종호 씨도 김건희 씨 막 연락처도 모른다 그랬다가 40차례나 통화했다는 게 나오고, 민모 씨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갈 때 또 그때 21년 4월이었나요? 그때 또 연락을 막 주고받았다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결국엔 특검 찬성하는 여론, 다른 데도 아니고 TK에서도 이제는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요렇게까지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당의 얘기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뭐 용산 대통령실 뭐 김건희 눈치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이러다가 내가 다음에 뺏지 못하게 생겼네. 요런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지금이 완전히 양쪽의 사이에서 간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KBS에서는 뭐라 그러나 보니까, 야, 김건희 대 이재명, 요런 식으로 또 뭐 사법 리스크를 둘 다 VS로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아주 졸렬한 행태 잘 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누구든지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꾸준히 우리가 문제 제기해온 게 뭡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잣대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한 주변부의 만행들과 성역화된 것과 지금 이재명 대표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 불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공격받아온 거, 이걸 어떻게 같이 VS로 놔가지고 저렇게 사법 리스크 타령을 하는 건지도, 저러니까 뭐 저런 지금 윤석열 같은 시기에 KBS 사장 받는구나 싶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나는 격차 해소 문제에 진심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먹사니즘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실 때 한동훈 대표는 격차 해소 얘기를 했었죠. 격차 해소. 얼마나 진심인가?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나? 보면은 윤석열과 전화로 언성을 높이다가 먼저 끊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들의 소위 개혁을 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건 비판을 하고 또 본인의 재판에 또 열심히 직접 현장에 참여도 하고 재판 받으러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본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꾸준히 계속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명품백 문제로 1월에 전화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전화를 확 끊었다. 의대 증원 관련해서 4월에 또 언성이 높아지가 전화를 끊었다. 아니 전화를 끊든 언성이 높아지든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격차 해소의 진심이라면 저는 주가 조작범들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 아닙니까? 특히 본인들이 맨날 그렇게 시장경제 얘기하는데 시장경제의 질서를 대놓고 흐트러뜨리는 위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요. 아니 본인이 격차 해소를 할 거면 김건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책임지게 만들고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격차 해소를 해가겠다 이래야죠. 아니 자기들끼리 전화하다가 누가 끊고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실 가가지고 돼지고기 먹었네 소고기 먹었네 오미자차 마셨네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입니까? 이러니까 맹탕만찬이라면서 조선일보에서도 요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여당 지지율.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본인 입으로 국민 눈높이 얘기해서 당대표가 됐으면 본인의 소위 당대표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뜻을 맞춰서 윤석열 김건희 씨를 압박을 하고 거기에 또 친한계 의원들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갈팡질팡하면서 여기저기 간만 보고 다니다가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 얻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쫄보란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정 갈등, 김건희 씨 문제 등등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윤석열이 기분이 나쁘네 대통령실 누가 이거 독대 요청하고 재독대 요청하고 대통령실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윤석열 의원은 또 거기다 좋다고 나였으면 전화로 조용히 물어봤네 이러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현실이란 겁니다. 배춧값 시금치값 등등 지금 일반 시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란 상황인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둘 사이의 인간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서로 다 파국이다. 지금 여당 정치인들도 멘붕이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위기론이라면서 조경태, 권영세, 윤상현 등등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제대로 똑 부러지게 최소한 다른 사안은 그렇다 쳐요. 근데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대로 앞장서가지고 목소리 내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들도 결국에는 이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중재를 하는 척을 하면서 마치 이렇게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김건희 특검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거부를 하냐? 눈치가 보이니까 김건희 죄 없다 이런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서 그나마 눈치를 보는 척하는 국힘 쪽 정치인들의 얘기가 뭡니까? 야 김건희 잘못한 건 맞아. 사과는 해야 돼. 근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갖고 온 김건희 특검은 이거는 위헌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찬성은 못해. 결국에 뭡니까? 김건희 특검 반대한다는 소리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막 떠벌리고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 치워버리고 사과로 끝내 그냥. 요 얘기를 마치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고요.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 혼자 산다 하나 멱살 잡고 흔들어대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입니까 지금. 최근에 청년의 날이었어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청년 기본법이 통과하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청년 정책 조정위원으로 참여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그다음에 참여, 그다음에 복지 문화 요런 파트로 5가지가 나눠져서 거기에 맞게 큰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도 아주 촘촘하게 회의를 하면서 청년 관련한 이슈들을 다뤘었는데
이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앞서서 뭐 독립기념관 얘기도 하고 그 주변부에 붙은 막 코바코 사장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결국에는 붙어가지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윤석열 그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가지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 큰 국가 얘기하고 복지 지출 늘리자고 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축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뭐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으로 청년들이 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학, 기술, 예술 얘기를 합니다. R&D 예산 가지고 난리가 났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과학, 기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예술, 제가 영화 해야 할 일 그 어제 GV도 우리 알림이 그 황희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독립영화계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예산 탁 그 끊으면서 말살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보다 지금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본인 입으로 예술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 뭐였습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히 김대중 대통령의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원은 끊어버리고요. 간섭만 합니다. 야 이거 정부에 지금 불편한 거 야 이거 치워. 이거 검열 있지? 검열해 저거. 요런 식으로 그냥 치워버리고 야 이승만을 찬양한다고? 야 이거 추석 때 틀어 그냥. 요런 식으로 지금 막 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인간이 뛰어난 역량 얘기를 하고 도전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놓고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지금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니까 당신들 나가라 그냥. 이 정도까지 안 갔으면 그냥 집에 가라라고 했겠지만 야 이제 안 되겠어. 너네는 집에 갈 수도 없어. 너네는 딴 데로 가야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얘기합니까? 지금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급법, 노란봉투법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대놓고 거부권을 썼어요. 야, 이승만 이후로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거부권을 쓴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더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200표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날리면 이 MBC의 과징금 처분을 효력 정지했다는 속보가 최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통이 계속 박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웃긴 포인트죠. 그렇게 허세 부리면서 마치 막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MBC가 부당한 것처럼 편파 방송이라고.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MBC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 PD 수첩 공격하고 이 기자들 막 공격하고 그랬었는데 정작 법원으로 가니까 MBC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그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결국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무슨 나혼산 뭐 요거 멱살 잡고 이런 지금 저런 말장난 할 때가 아니라요. V1, V2라 불리는 누가 V1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 지금 이래서 요 목소리가 지금 거리로 계속 뭉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철진한 신자유주의 막 붙잡고 있으면서 작년에 56조, 올해 30조 이 세수 결손 이거를 결국에는 서민 중산층들의 돈을 계속해서 뜯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아직도 뭐가 그렇게 배고픈지 초부자들에 대해선 어떻게든 혜택을 더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감세 자체가 무조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민 중산층들이 어느 정도 이 성장이 회복이 돼서 먹고 살만해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지금 막 분노할 만한 사안들이 없을 때 그때 뭐 그 기업의 투자 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저러면은 이 정도까지 비판을 안 받겠죠. 근데 앞서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리라는 사람은 뭐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막 그냥 올려버리자 요런 얘기를 하고 의료 대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난리가 난 마당에 도대체가 된 게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 거냐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청년의 날에 그 공정 타령하던 윤석열, 누구보다 그 불공정한 정부라는 이명박근혜 정부를 합쳤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이미 뭐 골든타임 지났다는 얘기도 너무 많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제는 나라가 막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래서 아까 그 한국은행 표 보여드렸던 6가지,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들인 거거든요. 실제로 뭐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특히 그리고 뭐 가구에 그 지원되는, 일반 가정에 지원되는 그런 여러 수당이라든지, 뭐 결국엔 기업 문화도 개선돼야 되고, 특히나 그 노동시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아이를 낳아서 키울 시간조차 없고 돈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낳으러 갑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본인 그 정부 여당의 모든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들이 나 혼자 산다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고 앞으로도 차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게 오늘 갑자기 뭐 툭 튀어나온 얘기면은 야, 너 방향 잘못됐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이미 아까 보셨듯이 22년 11월에부터 나경원 씨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욕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쭉 지금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할 생각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윤건희 정권 퇴출을 많은 시민들이, 그 특히 날이 선선해진 상황에 더더욱 거리로 모여서 반드시 해내자, 지금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거라 보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